저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제 이름을 온전히 저 자신으로 불리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아버지도 아니고 며느리에게 아버님이라고 불리지도 않는 그냥 김영호. 제 삶을 되찾기 위해 저는 아주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곧 굳어버렸습니다. 여행의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이상하리만큼 텅 빈 거실과 그 자리를 채운 수많은 상자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이게 다 뭐예요? 왜 짐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내일 이사 간다. 집은 이미 팔았다.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은 놀라움과 분노로 뒤섞였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도 저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결심해온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듯 했고, 며느리는 당황과 불만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격앙된 반응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0년 가까이 자동차 정비사로 살면서 손에 기름때를 묻혀가며 번 돈으로 이 집을 샀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이 집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아니라 그저 편리한 심부름꾼이 되어버린 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왜 제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비로소 저를 돌아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도 독립해야지. 나는 내 삶을 살겠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이 집은 저에게 더 이상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갇혀있던 공간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게 내게 하는 진짜 효도다. 그날 밤 저는 제 짐을 다 싸고 새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저는 오히려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에게 짐이었고 그들은 저에게 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 집은 저의 땀과 희생으로 지켜온 곳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로 했습니다. 낯선 곳으로 떠나는 이 발걸음이 무섭기보다 설렜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작은 항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누구의 아버지도 남편도 아닌 그냥 김영호 씨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비로소 제 이름이 온전히 저 자신을 가리키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자동차 정비사로 살았습니다. 제 삶은 매연과 기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손은 항상 기름때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손으로 땀 흘려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이 집을 샀고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호라비로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가족을 위해서라는 믿음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저는 그래도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면 아들은 제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고
저는 아들을 보며 삶의 의미를 찾았죠.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투명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버님, 차 세차 좀 해주세요. 점심은 라면으로 드시면 되죠? 처음에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사소한 부탁들이 쌓여가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집에 있는 편리한 심부름꾼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들은 제게 안부를 묻기보다 차에 시동이 안 걸린다고 전화했고, 며느리는 제 식사보다 자신의 외출 준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저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또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들의 편리를 제공하는 일 외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말이죠. 저는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저 그들에게 필요한 때만 쓰이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그들은 제가 그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어도 아프더라도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제가 아픈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그림자처럼 존재했고 가족들은 제가 거기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는 깊은 허탈감과 함께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전부였지만 그들에게 저는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편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었고 그마저도 불편해지면 버려질 존재라는 것을요. 그림자가 되어버린 저의 삶, 그것이 제가 새로운 삶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제 무릎은 평생 자동차 밑에 들어가며 일한 탓에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결국 의사는 수술을 권했죠.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보호자는커녕 전화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분이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애써 괜찮은 척 웃으며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깨어나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 제 옆 병상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고 챙겨주는 모습들이 보였지만 제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존재가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고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속여왔던 가면이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회복실에서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보며 한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생활이 불편해. 그리고 이어지는 며느리의 한마디는 저를 완전히 무너지게 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보자. 저는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그저 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 저를 버리려 한다는 사실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의 존재가 얼마나 하찮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들에게 짐이 되어 버렸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말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제가 가족을 위해 살았던 그 순간부터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깨달음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저는 마침내 제 삶을 위한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에서
제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짐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매연과 기름 냄새를 맡아가며 번 돈으로 장만한 집, 저에게는 삶의 전부였던 이 공간이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생활이 불편해지는 원인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절망감 속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을요. 저는 그동안 저를 위해 단 하루도 살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집은 저의 피와 땀으로 지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곳에서 눈치를 보며 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다음 날 저는 단호한 마음으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을 팔겠습니다. 급매로 내놓아 주세요. 집은 생각보다 빠르게 팔렸습니다. 제 삶의 전부였던 이 집을 팔면서도 저는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며칠 뒤 여행을 다녀온 아들과 며느리에게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들의 충격과 분노는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할 수 있냐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희도 독립해야지. 나는 내 삶을 살겠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아들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건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게 내게 하는 진짜 효도다. 이 모든 과정은 저에게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큰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나 온전히 저만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남해의 작은 항구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텅 빈 마음처럼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눈을 뜨면 창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해변을 걸었고 밤에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며 잠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잊고 지냈던 평화로운 일상들이었습니다. 낯선 마을에서 저는 저를 소개할 때 그냥 김영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를 김영호 씨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도 누군가의 시아버지도 아닌 그냥 저 자신으로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온전히 저를 가리키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마을에서 낮에는 마을 아이들의 자전거를 고쳐주며 지냈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은 여전했지만 그 손을 보는 아이들의 눈빛은 예전의 가족과는 달랐습니다. 감사와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바다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들러리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파도는 제 마음을 아는 듯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누군가의 행복을 위한 배경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저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저를 존중하고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